안녕하세요. 공복구TV 안변입니다. 배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계약의 의미입니다. 계약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인데요. 쉽게 말해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이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이게 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주문을 넣을 때나 이때도 판매자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설명드릴 게 약관입니다. 약관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판매자가 일종의 계약 사항들을 미리 기록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게 약관이지만 약관은 계약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 배 팀장님과 같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약관의 중요 사항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게 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제대로 그 계약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배치를 하고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들을 나중에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렇죠. 저는 온라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데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사실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돈이 걸린 계약 같은 경우는 네. 납품 계약, 투자 유치 계약 이런 경우는 실제로 써보기도 했어요. 맞아요. 또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는 건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서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아면님, 네. 계약서 네. 이거 꼭 써야 되나요? 왜요? 뭐 좀 귀찮아요? 계약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계약 사항을 이행하는데 문제, 위험 요소들은 없는지 확인도 받아봐야 되고요. 실제로 자문을 받아보면 미연의 이런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방지할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약속대로 지켜달라고 하거나 혹은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이런 피해들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 있는 주장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인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증거죠. 우리 계약서를 뭐라고 하냐면 처분문서라고 해요. 이 처분문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건데 이를테면 처분문서에 뭐가 있냐면 법원이 내리는 판결문도 처분문서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도 이런 처분문서의 일종이죠. 그래서 계약서가 작성된 그 사실만으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서가 없어도 주장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장을 하면 그거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존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근거가 없으니까 해야 될 게 많죠. 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간접 사실, 정황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진짜 위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짓말할 경우가 있어요. 이 거짓말을 반박하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만큼 꼭 계약서를 작성을 해놔야겠어요. 또 작성할 땐 신중히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마다 중요한 특징들이 있고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 각종 판매 계약이나 납품 계약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까지 각 주제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꼭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기 전에 오늘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팁, 네. 그 중에서도 당사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드리고 또 날인과 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란 법률행위의 주체입니다. 우리 예전에 법률행위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반려동물 편 말씀하시는 거죠? 법률행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네. 반려동물은 사람? 주체가 아니죠. 물건이죠. 이 법률행위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경우가 있죠. 이런 단체도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의 인격,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인입니다. 이 개인과 법인은 법률행위의 주체인데 이 계약서의 당사자란을 쓰는 표기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개인은 어떻게 기재를 하냐면 먼저 이름을 씁니다. 배 팀장님. 그리고 주민번호를 쓰죠.
근데 이거 앞에 팔자 맞아요? 네. 보이길 바라면서. 네, 팔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주소가 있죠. 그 다음에 연락처를 뭐 기재해도 좋고, 또 기재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은 이 상호를 씁니다. 이 주식회사 현성이라는 상호를 쓰고 아래 법인 등록번호를 쓰죠. 그 다음에 주소, 그리고 꼭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의 대표자인 대표이사 안변, 이렇게 대표이사의 명칭을 함께 기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는 이 배 팀장님과 주식회사 현성인 것이지 배 팀장님과 대표이사인 안변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도 쓰지만 네. 사업자 등록번호도 많이 쓰잖아요. 네. 뭘 기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 편한 대로 기재를 하셔도 좋지만 의미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인 등록번호는 개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별 당사자를 특정하는 일련 번호예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관할 세무서의 과세 상의 편의를 위해서 부여한 번호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네. 이때의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번호가 필요한 거지만 굳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오히려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법인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럴 네. 때 좀 헷갈려요.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매도인 코땡땡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표로 서땡땡가 네. 기재되어 있죠. 매수인은 땡땡테크인데요. 이 대표는 강모 씨고요. 우리가 흔히 개인 사업자로서 상호를 이렇게 내고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보신 계약서에서 당사자는 코땡땡과 땡땡테크인데요. 이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대표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법인 등록번호가 없고 또 법인인지 여부를 우리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개인 사업자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 코땡땡과 땡땡테크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당사자는 서모 씨와 강모 씨인 거지 그렇죠. 그 회사들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제 다른 계약서 한번 다시 볼게요. 법인은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주식회사 미르땡땡. 네,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명칭. 여기서 당사자는 주식회사 미르땡땡이겠죠? 대표이사 최모 씨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네. 아까도 대표라는 명칭으로 쓰기는 썼잖아요. 그렇죠. 개인 상호에서도 당연히 업체 명이 있고 대표라는 그런 형식으로 기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인과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대표이사 혹은 가끔가다 사내이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명칭을 꼭 기억하셨다가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당사자를 구분하는 취지는 결국 계약의 내용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그 주체를 확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거래에 더 부합한 건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변님, 네. 이 회사랑 계약을 할 때 사실 회사 자체보다는 그 대표이사님을 보고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회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반면에 대표이사는 그럴 여력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회사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실 텐데요. 사람 이름 모르는 것이니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 회사만 당사자이지 대표이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대표이사를 보고 계약을 했고 대표이사가 그 이행을 책임져 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이사의 개인 또한 연대보증인 내지는 이행보증인으로 추가를 하시면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를 당사자로 설정할 수가 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차주는 주식회사 두정땡땡입니다. 이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우모 씨죠. 아래 보시면 연대보증인은 우모 씨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차주. 이 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인데 이 돈을 빌린 사람과 연대보증인을 같이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이 이 계약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란에는 단순히 이름, 연락처, 주소만 네. 쓰는 게 아니라 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약서 쓰실 때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란을 보면은 날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계약서 자체만으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그 이유가 결국엔 당사자의 도장을 찍은 그 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면서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날인이죠. 도장을 날인하면 그 문서는 진정한 것이고 그렇죠. 또 위조되지 않았다는 걸 뜻하잖아요. 맞습니다. 형식적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되고 이 때문에 실질적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뭐 이런 겁니다. 당사자는 개인과 법인이 있고요. 개인이면 개인인감, 그리고 법인이면 법인인감 혹은 사용인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감이 맞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고 또 계약서랑 함께 첨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감증명서를 보면 이 인감 모양이 있잖아요. 이 인감증명서의 모양과 계약서에 찍은 날인의 모양이 같으면 이 계약은 진정한 것이겠죠. 간인도 잊으시면 안 돼요.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나 아니면 각각 한 부씩 작성해서 보관하는 경우에 간인도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 내용을 바꾸더라도 뭐가 진정한 것인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반드시 대비해야 되겠죠. 실제로도 계약서 내용이 바뀐 적이 있나요? 아, 그렇죠. 서로 계약서를 냈습니다. 계약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중간에 이걸 하나 뺀 겁니다. 이게 또 밝혀내는 게 여간 녹록치 않아요. 그래도 밝혀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간이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새는 문서 감정을 하면 문서의 작성 시기, 잉크, 부동문자로 많이 컴퓨터 기재하잖아요. 예. 그걸 보고 언제 작성된 건지를 대략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간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절차, 이렇게 위조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겠죠. 다음에는 계약서, 이건 꼭 알고 씁시다 편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다가 좀 막히는 게 나온다 이러면은 카카오톡 오픈챗 친구 추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